의사의 감정. 어느 여자일까? 응급실 문 앞에서 환자들을 바라보며 서성거렸다. 그때 나는 의대 본과 1학년이었다. 경력이라고 해봐야 꽉 막힌 의대 강의실 수업과 응급실 경험이 전부였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맡기가 무척 두려웠다. 청바지에 운동복 상의를 입은 히스패닉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 옆에서 덜덜 떨며 뭔가를 적고 있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방사선과 직원을 따라가는 아시아계 여성도 눈에 띄었다. 저 여자일까? 그때 구석의 들것 위에 흙더미 같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저 여자일 것 같았다. 그냥 그래 보였다. 그 일이 있기 3개월 전 나는 벨뷰 병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강간 위기를 겪은 환자의 카운슬러로 일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 말고도 10명쯤 되는 의대생과 수십 명의 병원 직원이 함께했다. 6주 동안 훈련을 받았다. 힘든 응급실 상황을 경험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의사와 간호사, 경찰, 가족과 대화하는 역할도 배웠다. 이른 새벽 자원자들의 호출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연락 받았어?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며 물었다. 호출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그 점이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새벽 3시, 내 인생 처음으로 호출기가 울렸다. 흥분되고 두려웠다. 후다닥 옷을 챙겨 입고 어둠 속을 내달렸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다. 이 북새통 같은 곳에서 이리저리 시선을 옮기며 서 있는 게 바로 나다. 어떻게든 긴장된 감정을 안정시켜 보려 했다. 어떻게 찾지? 뭐라고 말하지? 대체 내가 이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기나 한 걸까? 심호흡을 하고 사람들 속을 지나 데스크 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에게 내가 누구고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곧바로 클립보드를 움켜쥐고 명단을 훑어봤다. 그런 다음 연필 지우개를 입술에 갖다 대며 말했다. 조세핀 함린, 이 사람 담당이네요. 헝클어진 머리의 흑인 여성을 연필로 가리켰다. 산부인과 체크는 끝났고 이제 샤워를 좀 시켜줘야 할 것 같군요. 이 여자는 노숙인이 분명하다. 덥수룩하게 엉겨붙은 머리칼, 색깔을 알 수 없는 옷에는 흙덩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들것 끝쪽에 몸을 구부린 채로 앉아 있었고 수척해진 다리는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다. 끈 풀린 부츠 속에는 양말도 신지 않은 발이 숙여 들어가 있었다. 세파에 시달린 것 같은 고단하고 우락부락한 모습, 나이를 가늠하기도 힘들었다. 황망한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숨을 쉬다가 얼어버린 것처럼 뇌쉬는지 들이마시는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더러운 옷에서 나는 냄새였다. 메스꺼움을 억누르면서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때 그녀의 어깨 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나는 그대로 얼어버렸다. 바퀴벌레는 스웨터 밖에서 잠시 멈추더니 별일 없다는 듯 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다가 팔꿈치 안쪽으로 사라져버렸다. 뱃속이 울컥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그대로 서서 응급실을 구석구석 훑어보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사람을 찾았다. 움직여보려고도 했지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다. 파도가 나를 삼키려는 것만 같았다. 물론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그녀에게 다가가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돕기 위해 의대에 입학한 게 아닌가. 환자가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마이모니데스 선서 같은 것이 우리 의료 전문직의 선서가 아닌가? 그러나 내 몸은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역겨운 냄새, 뉴욕의 바퀴벌레, 그런 것들이 내게는 너무 버거웠다. 그녀의 멍하고 텅 빈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어지러운 응급실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내게는 숨을 시간이 있었다. 슬그머니 데스크 쪽으로 물러났다. 카운터 뒤쪽에 숨어서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1950년대에 만든 것 같은 낡은 의자 뒤로 가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런다고 토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았다. 머릿속에 공포가 일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내 환자야. 굉장히 무섭고 이상한 일을 당한 피해자라고. 가서 그녀를 돕는 게 내 일이야. 그래서 의사가 된 거잖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의자 뒤에 붙어 있는 것뿐이었다. 거기서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다. 나는 청결을 대단히 중시하거나 모든 물건이 가지런해야만 마음이 편한 강박적인 사람이 아니다. 학생 때 경험만 해도 그렇다. 나는 돼지와 개구리와 양의 뇌를 회부하기도 했고 소의 안구를 회부하기도 했다.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도 수많은 시체를 해부했었다. 심지어 해부학과 신경해부학 교실에서 학생 조교까지 한 적도 있었다. 나는 해부된 골반을 봐도 편했고 절단된 간을 봐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뇌과학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에는 소의 뇌를 보기도 했고 그것을 인근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 사오기도 했다. 살아있는 쥐를 10토막 내는 일도 했었다. 그때는 전혀 아무렇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환자의 나쁜 냄새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가졌던 어린 시절의 열정이 저 바퀴벌레를 보고 나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밑바닥에서부터 역겨움이 일었고 그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잠잠해지지 않았다. 3분쯤 지났을까? 간호조무사 한 사람이 나타났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IT 출신 여성이었다. 그녀는 곧장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따뜻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가 환자와 눈을 맞추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다른 한 손으로는 엉겨붙은 부스스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환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환자를 부축해서 샤워실로 향했다.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내 앞을 지나갈 때 환자를 격려하는 소리가 들렸다.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새 옷을 가져다 줄게요. 간호조무사의 팔이 환자의 어깨를 보듬고 있었다. 조용한 장소를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여전히 책상 뒤에 숨은 채였고 경외심으로 가득했고 몹시 부끄러웠다. 나에게로 멀어질수록 강렬했던 냄새도 점점 사라져갔다. 이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나는 책상 뒤에서 의학에 대해 아직 배울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응급실에서 그런 순간을 겪은 지 30년이 지났다. 의학 수련을 해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임상 기법을 익히면서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떠오른다. 청진기로 흘러나오는 어지러운 속삭임이 심장의 잡음으로 정리되던 순간, 반질반질한 신생아가 글러브를 낀 채 조심스러워하는 내 손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순간, 내 손가락이 가이드한 주사침이 사람의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던 순간 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순간들은 가파른 사다리를 오르는 발받침과도 같았다.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때마다 나는 변화를 겪었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의사라는 아직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미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고
뭔가 정리되지 않았던 학생 티를 조금씩 벗어나갔다. 계기를 만들어준 경험들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 각각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날 만큼 모든 과정을 이끌어줬던 선생님들도 하나하나 기억난다. 그때 그 간호조무사가 응급실에서 보여준 모습, 그 광경은 내가 의사가 되어가는 길에서 만난 하나의 가르침이었다. 나는 공감에 관한 중요한 경험을 했다. 그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보여준 공감과 연민, 그녀도 나와 똑같은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더럽고 시커먼 옷을 보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고 환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내주었다. 바로 그 순간 돌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연민을 가진다는 것의 라틴어 어원은 함께 고통받을 줄 아는 것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공감이 필요하다. 연민이라는 감정은 꾸며내기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먼저 공감해야 한다. 공감은 사람 간 상호작용의 핵심이며 의학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상한 개념이기도 하다. 공감하는 장면을 보면 누구든지 금세 그걸 알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감을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나도 지금 당장은 공감이 감정이나 인식이냐 하는 철학적 논의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 그저 지금은 대다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느낄 줄 아는 능력이라는 정의를 따르려고 한다. 의학에서 공감이란 환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의대생들은 졸업장을 받으면서 마이모니데스 선서를 외우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내 눈에 고통받는 환자만 보인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공감하려면 자신을 환자의 관점에 맞추고 질병이 환자의 삶 속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사들이 많이 서투른 부분인데 이 모든 내용을 환자와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비교적 쉽게 공감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거나 의사들 자신에게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다. 이를테면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 환자이거나 공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환자일 때 그렇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습관처럼 반복하다가 아픈 게 아니라 불행하게 희생당한 경우다. 반대로 의사가 환자와 공감하기 아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의 고통이 의사 자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때 그렇다. 눈에 분명한 상처가 보이지 않거나 엑스레이상으로 종양이 아니거나 객관적으로 질병을 가리키는 병리검사 수치가 아닌 경우 등이다. 통증을 호소하지만 질병의 상태로 볼 때 그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을 것 같은 경우, 다른 동기로 내원한 것 같은 경우, 좋지 않은 습관이나 부주의한 습관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응급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하거나 토할 것 같은 환자를 만나게 될 때는 몸에서 뭔가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 누구나 그렇듯이 불쾌한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친 의사들 역시 움찔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움찔하게 만드는 요인이 환자의 신체에 생긴 문제 때문이라면 의사들 스스로 자신의 반응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드레싱을 걷어내고 병소를 보았을 때 일이다. 그 피부궤양 병소 안에 구더기떼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이러다 내가 입원하는 게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인턴이 끝나갈 쯤에는 식염수를 뿌려가면서 구더기를 씻어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구더기들이 괴사한 조직을 먹고 살아있어준 덕분에 상처 세척에 들이는 노력을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대다수 의사들은 피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금세 익숙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비의학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간호조무사처럼 힘들어하지 않고 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다른 사람들은 상당한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 팀이 피부 궤양 환자를 맡은 적이 있다. 피부 궤양이라는 병명이 주는 느낌이 별로 강하지 않은 탓인지 때때로 심각한 피부 궤양에 대해 잊을 때가 있다. 피부 궤양은 그야말로 흔한 질병이라서 레지던트가 그 환자에 대해 이야기하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훅 달아오르는 느낌이 든다. 그 남자 환자, 그런 궤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투로 그녀가 말했다. 정말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을 수 없다고? 그 말이 나를 얼얼하게 했다. 그러나 환자를 직접 눈으로 본 순간 레지던트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제임스 이스턴 씨는 쇠약한 노인 환자였고 요양원에서 보내져 입원했다.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다. 얼굴 근육이 너무 약하고 힘없어 보였다. 표정도 없고 생기도 없었다. 얼마 남지 않은 근육 섬유가 골격에 힘없이 붙어 있었다. 그의 피부 궤양은 그때까지 내가 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이었다. 궤양이 허벅지를 타고 내려와 종아리까지 이어져 있었고 거의 모든 살이 다 파여서 깊은 협곡처럼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대퇴골과 정강이뼈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골반뼈도 곳곳이 노출되어 있었다. 마치 해부학 시간에 초현실주의자가 와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질병과 무관심, 미생물, 유전, 그리고 불운까지. 신체 상태와 심한 치매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했다. 과연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로선 이해 불가였다. 그에게는 남은 게 거의 없었다. 우리가 말을 걸 수 있는 내면의 인격이 보이지 않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신체도 거의 없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이 환자의 궤양은 사실상 생명과 양립 불가능해 보였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생명마저 꺼질 것 같았다. 항생제를 쓰거나 상처를 치료한다 해도 물론 이것이 궤양병소의 표준 진료이긴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진행된 단계에는 효과가 없다. 남아있는 치료법은 절단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궤양이 다리 맨 윗부분부터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절단을 하더라도 엉덩이 관절 바로 아래에서 해야 했다. 만약 그렇게라도 절단이 가능했다면 이스턴 씨는 아마도 이전보다 더 사람처럼 안 보였을 것 같다.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진 팔이 달린 토르소처럼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공감의 첫 번째 단계가 환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즉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면 이 환자는 우리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너무도 가혹한 시험이었다.